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가 평소보다 3에서 5일 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2월과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진달래는 다음 달 15일에 제주도에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만 해당했던 차량 2부제 역시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합니다. 전신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 림프절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가 림프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전이를 일으키는지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해 이성과 만나는 소셜 데이팅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애를 도와주는 IT 기기부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IT 시대에 달라진 연애 트렌드에 대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는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진달래를 예년보다 일찍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큰 추위가 없어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3에서 5일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전령사 개나리와 진달래. 노랗고 붉게 대지를 장식하는 봄꽃을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볼 수 있겠습니다. 봄꽃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앞으로의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꽃샘 추위는 있겠지만 남은 2월과 3월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개나리, 진달래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3월 15일, 대전과 강릉 3월 22일, 서울은 3월 24일쯤 개화하겠습니다. 분홍빛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조금 늦은 다음 달 15일 제주도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후 대구 3월 22일, 강릉 3월 24일, 서울에서는 3월 26일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개화 후 일주일쯤 뒤에 만개해 절정을 이루는데 서울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가장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의 분해 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3월 경북 김천시 낙동강 지류에서 신종 미생물인 가칭 노보스핑고이비움 플루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생물을 실험한 결과 기존의 로도코커스 미생물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5일 만에 오염된 프탈레이트를 모두 분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상용화를 통해 프탈레이트 등 환경 호르몬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 정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 단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것도 공공부문에 국한해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에 수업시간 단축, 휴업 등을 공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에서는 미세먼지를 4.7%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도권만 시행할 때보다 최대 2배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와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8만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은 0.8%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날씨가 추울 때보다 따뜻한 때일수록 또 일산화탄소와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 수치가 높을수록 더 두드러져 이 경우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위험은 최대 2.3%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이 신체나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통은 일반인 10명 중에 8명이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만큼 가장 흔한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두통은 대개 머리에 병이 없는데도 생깁니다. 1차성 두통인 경우인데 머리나 목을 둘러싼 근육 또는 뇌를 둘러싼 혈관이 수축해서 발생합니다.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대표적입니다. 2차성 두통은 질환에 의한 두통으로 뇌막염에 의한 염증이나 뇌종양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생깁니다. 방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데 대개 위험 신호가 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없던 두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간간히 아팠지만 발열이 있다든가 어떤 마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력장애 이런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망치로 맞은 듯 깨질 듯한 두통이 온 경우도 위험 신호로 보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이 커서인데 사망률도 높고 기억력이나 실행 능력,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1, 2차성 통증은 아픈 정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욱신거리거나 무겁게 짓누르면 1차성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차성 두통은 오후에 주로 발생하고 2차성 두통은 새벽에 두드러집니다. 매일 한두 알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 약물 과용으로 만성 두통이 되기 쉽습니다. 치료도 어렵고 환자의 고통도 심해지는 만큼 일주일에 한두 번 두통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횟수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진통제를 과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진통제 말고 다른 이제 치료약 그거를 드시기 시작하는 기준이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두통은 스트레스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때문에 질환에 의한 두통이 아닌 1차성 두통의 경우는 스트레스 조절에 힘쓰고 규칙적인 수면과 커피나 술 섭취를 줄이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죠. 네. 이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과연 암세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밝혔다라는 이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암 생존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암이 무서운 이유가 전이가 될 수 있다. 이 점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암 전이의 첫 관문이 림프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온 몸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데요. 예를 들면 좀 피곤할 때 귀 아래, 목 옆부분이 좀 부어서 불편했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림프절이 이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신호인데요. 또 쉽게는 겨드랑이 쪽에 이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것은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초기는 암이 발생한 그 기관에만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예. 중기로 가다 보면 이제 림프절까지 전이가 시작이 되고 말기는 이제 다른 그런 장기까지 암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렇게 전신에 림프절이 있다 보니까 암세포가 림프절로 가게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림프절 전이를 놓고 일부는 암 전이의 척도다, 뭐 암 전이의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이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향까지요.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다고 하면 암이 중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세포가 지방산을 먹이로 삼아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퍼져나간다 이런 점이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림프절에 도달하게 되면 특이적으로 포도당이 아닌 이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연구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흑색종이나 유방암 생지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그것들을 림프절 전이 단계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지방산 산화,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암세포라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결과는 림프절 도달한 다음에 변화시켜가지고 포도당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변화시켜서 적응해서 자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지방산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지방이랑 뭐가 다르지? 이 점이었거든요. 어떻게 네. 같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쉽게는 그러니까 지방이 한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세포에 흡수가 되려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산이라는 건 지방에서 분해돼 나온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암세포가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언뜻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방 섭취를 좀 줄이면 전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리만 놓고 본다면 그럴 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방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방산은 또 필수 영양소 가운데 하나로 우리 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섭취를 안 할 순 없죠. 그렇죠. 예. 이 기사를 놓고 뭐 일부 연구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역시 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겠구나. 비만이 뭐 암의 적이구나라고 이제 뭐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를 단순히 정말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만과 암 발병 사이의 그런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참 많잖아요. 보통 비만이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 비만한 사람이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다. 한마디로 비만의 역설이죠. 이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비만의 역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연구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비만한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또 뭐 최근 위암 어떤 수술 후에 예후가 더 좋은 것이 바로 비만한 사람이더라. 비만한 사람에게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더라. 뭐 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비만의 역설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비만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우선 그렇다고 해서 비만이 암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 또 비만은 여전히 흡연 다음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2순위로 꼽히고요. 네. 또 암뿐만 아니라 당뇨나 다른 대사 질환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체중 관리는 하셔야겠습니다. 예, 결국 비만이 일으키는 해로운 그런 역할이 더 많다, 해로운 결과가 더 많다. 이게 중론이군요. 네. 자, 또 이번 연구에서는 암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 가능성도 함께 나왔잖아요. 후속 연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 VR이나 AR,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술을 좀 색다르게 표현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최근 열렸던 전시회도 직접 다녀와 봤고요. 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런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리포트를 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작품을 감상하다거나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 조형물 내부를 들여다본다거나 그런 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게 IT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작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를 화면에 갖다 대면서
보면은 작품을 네. 보면 이 화면에 그 캔버스에만 담기지 않았던 새로운 오. 모습들이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뭐 울림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작가 자신이 빚은 그 조형물 내부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그동안 감춰져 있던 조형물 내부를 공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뭐 감정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뭐 장치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조형물을 보면 저 안은 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정말 예술을 볼 때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술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네.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만들어가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각도로 돌려볼수록 또 예술 작품이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수동적으로 뭔가를 보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감상하는 그 단계까지도 예술 작품이다라고 그 영역을 좀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예술 작품을 만든 작가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과의 협업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수시로 뭐 소통을 또 해야 하고요. 예술 작가의 경우에는 기존에 자신이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네.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또 표현의 영역도 넓힐 수 있는 거겠죠. 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으로까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잠재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예술의 세계가 더 다채로워지고 관람객들의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시가 아직 안 끝났다면 한번 가봐야겠네요. 끝났는데요. 아, 다음에 끝났나요? 좋은 전시가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와 주세요. 농촌에서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일손구학인데요. 이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 농사일을 하는 드론과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쯤에는 드론과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을 대신하는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 드론의 역할은 원래 꿀벌이하는 꽃 수정 작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드론을 사용해봤더니 수정률은 30%, 생산량은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드론을 도입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벌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정을 해줌으로 해서 수정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 기형가율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 드론이 700여 대 넘게 보급되면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논과 밭에 파종하고 농약을 뿌리는 단순 작업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드론 하나면 농민 셋이서 5시간 할 일을 10분 만에 할 수 있어 농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드론에 이어 농사용 로봇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과일 생육 상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모양과 색을 인식해 잘 익은 것만 찾아 수확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최근 개발됐습니다. 작업이 까다로워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과일, 채소류 모종 생산 현장에서도 최근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제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방제라든지 또는 운반에 이르기까지 제초 작업도 또 이런 로봇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체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오는 2030년에는 드론과 로봇이 씨를 뿌리고 방제를 하고 열매까지 수확하는 전 농업 공정을 사람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등의 데이터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통합설명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데이터 분야에 모두 1,7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를 소개하기 위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분야 주요 사업에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개소하는 사업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분야별로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공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LG화학 이충훈 연구위원과 K-팩코리아 이근백 대표이사가 올해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충훈 LG화학 연구위원은 독자적인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해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근백 K-팩코리아 대표이사는 해외 선진기업과 제휴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 환경산업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면 계산이 되는 무인 매장 아마존고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인 매장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많은 후발업체들이 개선된 기술로 추격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오프라인 유통의 모습을 뒤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시애틀의 아마존고 매장. 지하철 타듯 휴대폰을 찍고 들어가면 그뿐. 물건을 골라 담고선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들고 나온 물건 값이 자동 결제됩니다. The aha moment doesn't come when you come in and out of the store. It's when you're in another store, a pharmacy, a small food retailer, and you get what you want, and then you wait in line to check out. And it's like, why am I doing this? 후발주자들도 차별화 포인트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무인 판매 시스템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연결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집어든 물건을 빼놓지 않고 계산합니다. 얼굴 찍히는 게 꺼림칙한 소비자를 위해 카메라를 천정에 다는 방법으로 차별화한 업체도 있습니다. So they're almost like GPS cameras that are looking at cars on a map. They really don't see people's faces, which means that we don't and can't use face recognition for any of our technology.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무인 매장들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within 10 years from now, it will be very common, and in fact, maybe a little bit weird to go to a store that doesn't have autonomous checkout.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무인 상점 보편화는 속도 조절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남해도 해안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갯개가 겨울잠을 자는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굴 안쪽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비추자 갯개가 5분 동안 천천히 움직이다가 곧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갯개의 동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갯개는 갯벌이 있는 해안의 돌무더기나 하구 근처 도랑, 습지 등에 구멍을 파고 사는 희귀종입니다.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밸런타인데이가 곧 다가오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연애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IT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연애 스타일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비혼이나 졸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 역시도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애를 하는 연령대도 좀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연애가 꼭 필요하지 않다,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이 이성교제의 시민적 연령 한계가 나오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35살,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0살 정도가 시민적 한계라고 합니다. 예. 보면 30살 이상, 34살 이하의 남성의 이성 교제 비율은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35세 이상, 그다음에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미혼인 사람들 중에서요. 네. 14%로 절반 이하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오, 뚝 떨어졌네요. 이때부터 연애를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성은 그 경계선이 조금 더 빨라지는데요. 25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에는 한 41.8%가 이제 예. 연애를 하는데 이게 30살 이상, 그다음에 34살 이하 같은 경우에는 29.5% 정도로 이제 급감합니다. 오, 이게 예. 35살 이하로 올라오면 또 확 줄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이 여성 이성교제 연령 한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한데요. 그 30살 이후 이성교제와 결혼을 좀 등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좀 쉽게 교제를 시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성교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 이성으로부터 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안 한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을 거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N4 세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조차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밸런타인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밸런타인데이 시장 규모가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 규모가 작년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요? 예, 여기에다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는 남자 상사가 이제 후배 직원에게 좀 초콜릿 좀 줘 같은 이런 의리 초콜릿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성희롱의 하나로서 이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일본 법규정보가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직장인 1,100여 명 중에서 한 70% 정도가 실제로 네. 직장에서 초콜릿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리 초콜릿 문화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이런 회사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네, 정말 시장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게 현실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성을 만나는 그런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굉장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같은 이제 동아리나 이런 데서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SNS와 함께 흔히 이제 소개팅 앱이라고 불리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이런 네.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앱이니에 따르면 글로벌 소셜 데이팅 시장은 약 6조 원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규모군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시장은 약 1,000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예. 실제로 2016년 iOS 및 구글 플레이 수익 합산 기준 상위 10위권 가운데 이름을 올린 데이팅 앱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2016년에는 3개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게 4개로 늘었다가 작년이죠. 2018년에는 데이팅 앱이 6개 정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데이팅 앱들이 좀 터부시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의외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많다는 얘긴데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제 주변에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일단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데 예. 일단 한국 사회의 문화라는 부분들이 또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앱을 만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긴 있습니다. 사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여성 회원인 척 네. 남성 회원한테 사기를 치면서 뭐 좀 보내달라, 뭐 해달라, 유료 아이템 금전을 사라, 요구하고요.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문제가 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데이팅 앱이 좀 형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얼굴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이 미리 회사나 학력을 이제 인증해야 되는 약간 조건만남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같은 취미 생활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끼리 만나는 이제 펫앤러버 같은 앱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테마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커뮤니티형 앱으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이런 데이팅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요. 최근에는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 연애를 위한 기기라기보다는 이제 IT 기기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 지속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필로우 토크라는 베개가 있습니다. 필로우 토크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위한 장치인데요. 두 개의 팔찌와 이제 스피커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베개 밑에다 놓고 자는 동안 서로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과하게 로맨틱한 거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제 아쉬운 점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 제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펀딩을 겨우 성공했는데 작년 말에야 겨우 실제로 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구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조금 오래된 제품이지만 이제 타이오나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필로우 토크와 약간 비슷한 개념을 가졌는데요. 이 제품을 이제 손에 꽉 쥐면 세게 쥐는 만큼 이 상대방에 있는 이쪽에 또 이 두근거림이 또 전달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한 제품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앞으로 5G 통신망이 좀 활성화되면 이런 제품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커플들을 위한 재밌는 제품들은 정말 많은데 왜 우리 솔로들을 위한 제품은 없는 건가 싶은데 혹시 있나요? 솔로들은 뭐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없는 건데요. 뭐 혼밥이나 만찬 같은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 앱 같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서도 좀 재밌는 게임이 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VR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름이 러브 레볼루션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상대방과 영상 통화나 이 메신저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그 대화를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몰입감을 높인 거죠. 정말로 게임 사용자가 돼, 안 돼 이렇게 소리를 내면 게임 캐릭터가 그 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해서 그래서 오빠 이거 구두 어때? 예뻐? 하면 예뻐? 아니야. 그럼 반응을 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예쁘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얘기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느낌. 진짜 연인처럼요. 그런 앱입니다. 이제 말로 가상 캐릭터와 진짜로 연애한 시대가 곧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이쪽 분야가 꽤 게임 많아요. 많고 여성들 위한 게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 채팅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이용하면 사실 혼자여도 이제는 별로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실제 연애할 때 그런 감정들, 설렘 같은 걸 느낄 수 있나 싶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가상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외로움을 좀 실체적으로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좀 출시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요? 올해부터 이제 직접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쿠보라는 테라피 로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다듬으면 동물처럼 꼬리를 흔든다거나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푹 안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라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생명체처럼 좀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재밌는 것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정말 IT 기술 덕분에 연애 방식까지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애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우리들 말로 잠수라고 해서 고스팅이라는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딱 끊고 숨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비팅이라는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비팅이요? 연락은 안 받는데 내가 SNS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상현실 즉 VR 기기를 사용할 때 머리에 쓰는 도구가 하나 있죠. 바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라고 하는데요. 이 HMD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2016년 세상을 뜬 미국의 과학자 마빈 민스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미 반세기 전에 인공지능의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내 AI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그를 기리며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